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라운지랩의 황성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리테일 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비대면 무인화 자동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로보틱스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세션은 약 40분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리더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좌담을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증강된 오프라인이라는 이 세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좀 멋있게 이렇게 넣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는 이제 한 두 개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이제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따따따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발명이 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지게 되었고 이런 변화를 인지한 많은 당시의 스타트업들이 많은 혁신들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랑 야후 같은 회사들, 또 국내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또 아마존과 같은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공룡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 닷컴 버블이 꺼지고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 10년 동안에 이제 모바일 세상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바일은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우리 손 안에 이 자그만한 이 손바닥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좀 더 개인화된 그런 서비스, 그런 메타 서비스,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토스, 배민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켰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또 아이폰과 같은 것들이 이 모바일 시대의 대표적인 공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많은 혁신들이 만들어졌죠.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IoT, 블록체인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선언적인 부분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적용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선언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2020년 지금 컴업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나로 엮어지면서 다양한 혁신들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기회인 세 번째 파도인 이 물리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의 물리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비트의 물리화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그리고 인터넷 디바이스 안에 있었던 이런 픽셀들이 우리 물리화 시대에 현존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 등장하면서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되고 또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번 세션이 기획이 됐고요. 이번 세션의 제목이 조금 멋있게 보이는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증강된 오프라인이라고 저희가 지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좀 길었고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낸 저희 세션에 이제 가장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세 분의 리더분들을 모셨습니다. 도구공간 뉴로메카 뉴빌리티 대표님들을 모셨고요.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아마 각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혁신을 추구하시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각자 세 분의 회사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랑 이 이름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구공간의 대표 김진효입니다. 저희 회사는 실내외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트의 물리화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실험실에서 굉장히 뭐 소스로 돼 있고 뭐 실험적으로 잘 완성이 돼 있는 기술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구체화하고 물리화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뭐 야외에서는 순찰을 돈다든지 보안 목적의 로봇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도구공간이라는 회사 이름은 도구는 툴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고 공간이라는 거는 스페이스나 이제 한자어로는 뛰어난 기능을 수행한다, 뛰어난 역할을 한다 이런 또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의적으로 저희가 기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좀 혁신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도구공간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박종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뉴로메카의 대표이사인 박종훈입니다. 뉴로메카는 현재 산업용 협동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중소제조 벤처기업입니다. 협동 로봇은 쉽고 안전한 저가의 산업용 로봇인데요. 최근 협동 로봇이 중소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조리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그리고 문화 예술 현장까지 활약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넓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이게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가 주로 정보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이 정보 기반의 서비스에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물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그런 서비스의 어떤 물리적인 작업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저의 큰 목표고요. 크게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작업에는 이동과 이제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은 아마 오늘 도구공간과 뉴빌리티 쪽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이동 로봇들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협동 로봇은 그런 이동이 아닌 물건들을 직접 조작해서 사용자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효용성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뉴로메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뉴로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 이런 부분들이고요. 메카는 말 그대로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능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 즉 협동 로봇과 같은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 뉴빌리티의 이상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배달 로봇을 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배달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이후에는 현재 2020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배달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 배달업 아래에는 배달 앱의 발전 그리고 배달 대행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연구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로봇을 이용한 배달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에 대해서 아까 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은 뉴로메카의 뉴처럼 NEU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센스라고 하는 어떤 인지과학, 뇌과학에서 많이 쓰는 그 NEU고요. 빌리티는 어빌리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어빌리티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저희 회사의 이름이 뉴빌리티라고 되었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냥 듣기에는 NEU처럼 NEU 또는 NEW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능 그리고 로봇의 뇌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션 준비하면서 이제 각자 대표님들 검색을 해보다가 특히 이제 이상민 대표님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특허를 기술 이전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 한 3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께서 24살 정도 때 이제 계산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발명을 해서 10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소프트뱅크를 창업했다라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급만큼 이전을 했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 창업을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상민 대표님이 이제 나사의 기술을 이전하신 경험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KBS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사의 항공우주 혁신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의 수많은 대회에서 대상을 탔고 또 당시에 어떤 우주 변기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어떤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라던가 그 우주 왕복선 같은 데 들어가는 우주 변기의 고장률이
정말 높고 또 비용도 수십억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 4명의 팀원과 함께 나사의 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탔던 경험이 있고요. 그 대상을 타서 저희 아이디어를 컨레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 12호에 탑승한 우주인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특허를 저희가 기술 이전했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각자 하시는 이제 업무나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과연 이제 우리 물리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신지 각자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호 대표님부터. 네, 저희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디바이스들을 지금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최적으로 이제 다닐 수 있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내에서는 뭐 촬영을 위한 로봇, 그리고 뭐 실내에서 지금은 공사 현장 같은 데서는 또 바닥을 미장하는 로봇, 그리고 뭐 실내에서 뭔가를 배달하는 로봇, 그리고 최근에는 방역을 하는 로봇으로 해서 자외선을 가지고 뭐 벽면을 소독을 하거나 이제 소독약을 뿌리고 다니는 이제 이런 로봇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구성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디자인을 이제 인하우스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생활 속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모빌리티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굉장히 트렌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을 해서 야외에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어떤 순찰을 도는 그런 로봇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 뉴로메카는 그 산업용 일단은 저희들 비즈니스는 산업용 협동 로봇이라는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원래 그 이 산업용 로봇, 즉 로봇 이렇게 사람 팔과 같이 생긴 로봇 매니플레이터는 한 1970년대 이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제 제조 대기업에서 뭐 어떤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소 제조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나 뭐 불량 문제, 그리고 뭐 노동력이라든지 원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기반의 자동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용 로봇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설치를 위해서 안전 펜스가 필요로 하다든지, 그리고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등의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21세기 들어서 어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안전 펜스 없이도 어디서나 설치를 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중소 제조기업에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협동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그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의 어떤 질도 만족도도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뭐 생산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유사한 요구사항이 이제 그 주로 조리 자동화 쪽에 계시는 서비스나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제 뭐 경제적 그 상황 변경에 따른 어떤 생산성이나 노동력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를 도입하고 싶은데, 여기에 아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비교적 이제 노동 강도가 높은 뭐 치킨 조리라든지, 그리고 좀 적용이 비교적 수월한 이제 뭐 음료 조리 쪽에서 아주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그 업의 본질에 적합한 서비스를 좀 더
쉽고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협동 로봇 기술 개발이 계속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 오프라인 공간을 로봇과 어떤 AI로 가지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유로메카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 만든 치킨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민 대표님. 네, 오늘 제 컴업을 준비하기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음식 배달을 되게 많이 시켜 먹습니다. 저 역시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서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살이 거의 한 2년에 20kg 정도 쪘습니다. 대부분 배달 때문인데요. 근데 이 배달 음식 여러분 많이 시켜 드시지만 많이 느끼는 게 아니 내가 치킨을 시키는데 배달료가 치킨 값의 한 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4, 5천 원씩 나오는 그런 정말 돈 쓰기 아까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 외에도 이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거의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거의 30%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왜 그러면 배달 로봇과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자영업자의 구조 그리고 이 비정형화된 이 배달비 구조를 조금 저희가 배달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배달 로봇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곧 인간 배달부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또 어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더 센트릭해지면 더 강건해지면 굳이 배달부라는 업 없이도 충분히 더 안정된 어떤 안전하고 더 질 좋은 음식을 배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자영업자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이 생태계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어쩌면 조금 겹칠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마 요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전체 이제 이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데 포스트 팬데믹이죠. 그래서 팬데믹과 관련해서 사실 스타트업에는 또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했는데 과연 저희 세션에 오신 이 세 명에게는 이것이 기회일지 위기일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상민 대표님부터 지난 1년 동안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얻었고 또 어떤 부분 위기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비드 19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전혀 이 코로나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거 뭐 감기 정도지. 근데 당시 우리나라의 2월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이슈로 이미 떠오르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꼭 써야 돼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회사로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시드 투자를 받고 나서 프리A 투자를 저희가 지난 8월에 약 한 14억 정도 규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 투자 업계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저희가 처음 투자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1분기, 2분기에는 우선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업의 개발과 또 인건비를 충당을 해줘야 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에 들기 전에 정말 투자가 안 풀리면 어떡하지? 우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잤습니다. 심지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또 한두 달 그렇게 좀 안 풀리다가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음식을 받을 때 또는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뭐 마스크 없이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편하게 만났다면
뭐 음식 배달, 제가 너무 배달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달도 비대면 배달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이 생겨나게 됐고, 또 지금 하는 것처럼 컴업도 이렇게 화상 회의로 투자 AR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1대1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되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초반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두세 달 이후부터는 모두가 어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로봇이 전달을 해줘도 되는 거구나. 또 사람이 꼭 갈 필요가 없는 거구나. 또 굳이 사람이 1대1로 만날 이유도 없다라는 어떤 인식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되게 당연한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투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그 코비드 팬데믹이 오히려 저희 회사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대표님. 저는 일단 그 시장의 관점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이거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 두 종류로 볼 텐데요.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먼저 이제 인식해야 될 거는 코비드 19에 대한 어떤 그 팬데믹 상황이 이미 이제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미 이제 코비드 19이 오기 전에 중소 제조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기업에서는 최근에 어떤 생산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확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로봇 자동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편, 최근 또 산업용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나 AI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 등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비드 19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비대면화라는 어떤 도저히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코비드 19이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요구로 좀 쉽게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 제조기업 시장에서는 제조 현장에서는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생산성 확보 문제를 오히려 더 이제 좀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 즉 조리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나 프랜차이즈 업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이제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 조리 자동화의 어떤 로봇을 도입해서 아주 기발하고 이렇게 마케팅으로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화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봇 기반 자동화에 대한 많은 이제 실제적인 요구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재미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결국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서비스의 대상은 정보와 작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정보 서비스를 다양한 정보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구현된 데이터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어떤 편리함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물리적인 서비스들, 이동이나 조작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굉장히 사용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경험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남긴다는 그런 재미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이런 로봇 기반 자동화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치킨을 주문을 할 때 온라인 배달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결국에 치킨을 튀겨내는 어떤 그런 공정이라든지 커피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직접 이제 경험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든지 깊이들 좀 경험의 깊이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코비드 19이 결국에 어떤 로봇이나 자동화가 실제 사람들의 어떤 현장
도입되는 데서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뉴로메카나 여기 뭐 계신 이제 대표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역시 이제 중소 제조업체다 보니까 코비드 19으로 인한 어떤 뭐 자금 문제라든지 뭐 어떤 그 영업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잘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서 저희는 어떤 업무하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바뀐 게 저희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공간 주변에 뭐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런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또 본연의 어떤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나 생산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저희 내부적인 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나 어떤 외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좀 의도치 않게 좀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관계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분위기 때문에 굳이 멀리 있더라도 시간을 또 잡아서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그 플러스 이 부가적인 어떤 대화의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관계 생성에 필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미팅을 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젝트 진행하는 속도가 오히려 좀 빨라졌다. 그리고 좀 굉장히 효율적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 관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술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바이타민이었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이었다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 기술로 인해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시도해서 해결하는 그런 페인킬러 같은 관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또 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본다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뜨겁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이제 얘기도 조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로봇 카페 라운지 X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무인상회 같은 이제 아마존고 같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제 스타트업에게 들리는 얘기가 항상 있죠. 일자리를 왜 빼앗느냐? 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가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호 대표님부터 관련한 뭐 사견이나 생각들, 관점, 비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게 보면 일단 저희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선봉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은 일자리를 바라볼 때 저희도 물론 생존의 문제나 효율의 문제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일자리는 저희는 좀 문화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도구공간이란 이름도 그렇지만 문화를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좀 취지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나 어떤 일자리가 저희가 이제 대체를 하거나 보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보다 더 빠르고 사람보다 더 저렴한 거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기 싫거나 사람이 하기 위험한 것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순찰 로봇이나 방역 로봇을 하고 있는데 방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해야 지금까지는 사람밖에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지만 그분들의 안전도 사실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보통은 소독약을 들고 다녀도 5리터 정도 들고 다니는데 저희 로봇에는 20리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속으로 8시간을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효율이라면 효율이지만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야간에 저희가 순찰하는 로봇을 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밤 늦게 새벽까지 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이런 그분들의 순찰 요원이나 그 보안 요원들의 안전도 사실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자리에 있어서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최대한 그 사람이 더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되, 이걸 효율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의 방향으로 봐서 사람이 하고 싶은 건 하지만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나 좀 위험한 것들은 저희가 대체를 해준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정우 대표님. 실제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생산성이 낮지만 노동 집약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성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향이 크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제조 현장에서 뭐 로봇 기반의 자동화가 그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실제 연구된 뭐 학술적인 결과나 어떤 경제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제조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생산성을 줄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서비스 쪽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자영업 중에서 폐업하는 비율이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1인 자영업이 아닌 좀 큰 규모 어떤 이렇게 직원이 한 4-5명 정도 있는 데보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는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어떤 이윤도 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로봇이라든지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생산성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1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그 시장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당연하게 로봇이나 자동화가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좀 저희들에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허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대표님. 네, 우선 김진호 대표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나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역사적으로도 되게 오랜 시절 전에도 사실 자동화라는 팀에서 러다이트 운동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아까 김지현 대표님 아까 공감한다고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결국 이 로봇이나 AI의 등장으로 결국 저희 같은 스타트업 또는 회사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또는 위험한 일들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로봇이나 AI 같은 것을 통해서 대체시켜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그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뉴로메카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영업자의 어떤 폐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같은 뉴빌리티 같은 회사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자동화라는 ธี임이 되게 무섭게 들릴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타다와 택시 같은 사건에서도 정말 사람의 생존권에 달린 문제라고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자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편한 일자리들을 창출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요. 또 사실 로봇과 AI를 벗어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금 민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소득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로봇계 또는 공학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계, 사회계, 뭐 공학계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을 하는 건데
네, 저희 주제에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리테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커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뭐 2020년, 2019년 2019년도 이런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음식 서비스업에서 이제 음식을 배달해주고 연결해주고 전달해주는 것들이 꽤 대중화가 됐는데 의외로 이제 그 영역에서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호응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진상 손님 방지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대면의 어떤 빈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역할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이제 한 글로벌 기업이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돼서 이제 커피 로봇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로봇이 젠더리스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업들이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이 뭔가 딜리버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음식을 배달해 주는데 무릎을 꿇어 가지고 뭐 주문을 받고 근데 2020년도 이후의 관점에서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로봇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가치이지 않을까. 비대면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의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겪게 되면 그 전후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오히려 촌스러워지고 힙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자리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고요. 저희가 뭐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빅 퀘스천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10년 후, 10년 후에 대한 사회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보틱스나 인공지능은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고객분들도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공감하는 그 정도 단계일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고 우리 삶에 이제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거를 각자 하시는 이제 도전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시면서 인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부터. 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요즘 있습니다. 사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삶에 로봇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10년 전에 제가 너무 어려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뭐 맥도날드 같은 또는 롯데리아 같은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 갔을 때 그냥 카드나 현금을 주고 계산하는 게 되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뭐 키오스크를 쓰는 시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로봇을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개개인의 로봇이 생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앞서 많은 세션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컴퓨터 안에도 AI라는 새로운 로봇의 형태가 등장이 되어 있고 또 저희 회사나 여기 옆에 계신 회사 대표님들께서 많이 개발하시는 로봇의 형태가 산업 현장 그리고 일상에 되게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로봇이 되게 인간의 삶을 되게 편하게 해주면서도 힘든 일은 되게 배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뭐 지금 어쨌든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10년이 좀 지나면 이제 이동과 조작 서비스와 어떤 정보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의 로봇이 이제 일반 가정으로 이제 진출해서 실제 이제 뭐 청소나 정리 작업이라든지 뭐 세탁 뭐 설거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정말로 이제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들 같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요. 대부분의 더 많은 개발자들이 요 생태계에 들어와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에 공헌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집단 지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빨리 만들어져서 그 시대를 앞당기는 부분, 앞당겨야만 저희들 같은 뭐 스타트업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기술, 앞으로 다가올 미래거든요. 이걸 가장 빠르게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마 뭐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10년 후를 예측하는 거는 뭐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도 일단 저는 내년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년 후라고 저희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해보면 일단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당연한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라는 단어 혹은 로봇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용어로 지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초다품종의 로봇이 이제 대두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부터도 벌써 로봇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전자제품이라고 저희의 제품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로봇이라는 표현을 좀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는 로봇이라고 표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상이나 좀 스키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자제품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보안 순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로봇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점, 인사이트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먼저 등장하고 필요가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그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특정 기술의 임계점에 이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시는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중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시대들, 로봇들,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이 지금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대표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